안녕하십니까, 양파TV입니다. 네,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그리고 전기 음성도에 대한 개념 설명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온화 에너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이스토리에 있는 정의부터 살펴보면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어서 기체 상태의 양이온 1몰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나와 있는데 어, 우선은 이게 다 1몰로 양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1몰을 원자 한 개로, 중성 원자 한 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성 원자라는 뜻은 이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나트륨 원자보다는 여기 나트륨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예시로 나와 있는데 나트륨 원자보다는 조금 쉬운 걸로 리튬 원자를 한번 알아봅시다. 리튬 원자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전자를 하나 떼어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자는 이제 당연히 밖에서부터 떼어내야겠죠. 왜냐면 이 안에 거를 떼버리면은 애초에 이게 안에 거를 떼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일단 상식적으로 이 핵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리튬이라는 시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만약에 에너지를 가했어요. 근데 여기 이거를 떼내는데 드는 에너지보다 이거를 떼내는데 드는 에너지가 더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에너지를 이제 서서히 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갑자기 막 500kJ 막 이렇게 에너지를 빡 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서서히 뭐 가열을 한다던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전자를 떼어내려고 시도를 하겠죠. 뭐 빛을 쬐다던가. 그랬을 경우에 이게 0.0000001초 간격이라도 얘가 먼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얘가 먼저 떨어지게 되면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뭐 자발적으로 얘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얘는 이제 안정적인 중성 원자이기 때문에 중성 원자에서 이제 중성 원자에 비해서 이온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 때 에너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도를 낸다고 정부에서 도를 낸다고 이 집을 허물어야 된대요. 우리는 이 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집을 허물게 되면 우리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은 저희에게 지원금을 보상을 배상을 하는 거겠죠. 네. 아니다, 보상이죠, 보상. 네, 보상을 해야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의무인데 여기서 이 돈을 보상금을 에너지라고 생각하시고 이 집이란 것을 원자가 본래 머물러 있던 전자 껍질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를 이제 이 전자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통 이렇게 화학적 개념을 설명할 때 비유를 들어서 지금처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물론 이해를 하는 데에는 정말 좋고 도움이 많이 돼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개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처럼 저런 정의로 딱딱한 설명을 해줄 수도 있어야겠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뭐 불안정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 줄도 알아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된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이거를 이제 떼어내는 데 드는 게 이온화 에너지인데 상식적으로 이게 이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는 핵과의 거리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이 반지름이 저번 시간에 반지름이 이렇게 간다고 이런 주기성을 띈다고 말했었죠. 주기율표 상에서요. 그렇다면 이온화 에너지는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작아지겠죠. 왜냐면 멀리 있는 것부터 떨어지니까요. 멀리 있는 것부터 떨어지니까 원자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멀리 있는 가장 멀리 있는 전자가 핵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원자 반지름이 커질수록 점점 커지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렇겠죠. 네, 그러면 어
그러면 당연히 원자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이러한 경향성을 띠지 않겠냐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한번 이온화 에너지가 진짜 이런 경향성을 띠는지 뭐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네,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향성을 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알아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경향성을 띠지 않는 원소가 존재한다는 거죠. 뭐 대부분의 원소는 이런 경향성을 띠지만 이 중에서 어긋나는 것이 원자 반지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어긋나는 그런 원소가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어긋나는 원소에는 무엇이 있고 또 왜 그런 현상이 발견하는 것이냐 라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질소와 산소입니다. 질소는 15족 원소이고 산소는 16족 원소잖아요. 그럼 주기율표상에서 산소가 더 오른쪽에 위치해 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주기는 같아요. 2주기로 같죠? 네, 2주기로 같은데 같은 주기상에서는 당연히 왼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니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은 주기율표상에서 이러한 주기성을 띠죠. 그래서 제가 이온화 에너지가 이러한 경향성을 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분명히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설이 맞다면 사실상 O가 M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커야겠죠. 그런데 실제로 분석을 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이스토리 6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산소가 1314kJ/몰이고 질소가 1402kJ/몰이죠. 보셨을 때 제가 아까 가설대로면 이렇게 돼야겠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질소가 더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현재 가설상에서는. 하지만 이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설명체계가 존재합니다. 질소를 보시면 질소는 1s2, 2s2, 2p5죠. 아, 2p3, 2p3이네요. 2p3. 2p3이니까 이제 전자배치를 그려봅시다. 전자배치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홀전자수가 3개네요. 반면에 산소를 봅시다. 산소를 보시면 1s2, 2s2, 2p4예요. 그럼 전자배치를 한번 그려봅시다. 전자배치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바닥상태 전자배치죠. 바닥상태 전자배치로 네, 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는 정말 훈트 규칙을 아주 모범적으로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즉슨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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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한 상태라는 건데 이 안정한 상태에서 이거를 떼버리면 뭐 이걸 떼든지 이걸 떼든지 홀전자 수가 감소하게 되겠죠. 이 말은 뭐냐면 훈트 규칙을 모범적으로 만족하고 있던 애가 그러지 못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반면에 이 산소를 봅시다. 산소는 오히려 얘를 하나 제거함으로써 훈트 규칙을 정말 모범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훨씬 안정한 상태인데 얘에서 하나를 떼어내는 것보다 얘가 조금 더 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떼어내는 것이 훨씬 에너지가 적게 들겠죠. 얘네 둘은 양성자 수가 얘가 하나밖에 더 많지가 않은데 이 안정도의 차이가 이 양성자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온화 에너지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예로 베릴륨과 붕소를 들 수 있습니다. 베릴륨인 이제 전자가 4개고요. 붕소는 5개겠죠. 4번, 5번이니까요. 베릴륨을 보시면 전자배치를 그리면 1s에 2개, 네, 2s에 2개 이렇게 차겠죠. 반면에 V 붕소는 이렇게 EP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얘가 상식적으로 이 1S와 2S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슬래트 규칙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얘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고르면 이 베릴륨의 양성자수 4개니까 플러스 4에서 얘 0.35 가리고요. 얘는 두 개 0.85씩 가리니까 총 1.7 플러스 0.35에서 2.05를 가리게 되겠죠. 그러면 4에서 2.05를 빼주게 되면 1.95 정도의 유액 전하를 갖게 되겠죠. 자, 반면에 이 아이를 봅시다. 얘는 앞에서 0.8로 두 개 가리고 있고요. 두 칸 앞에서 2를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 3.7을 가려요. 그럼 얘는 유액 전하가 1.3밖에 되지 않겠죠. 그러면 얘가 반지름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유액 전하가 얘가 훨씬 작기 때문에 얘를 떼어내는 것이 얘를 떼어내는 것보다 훨씬 쉽겠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붕소가 원래 이론상으로는 커야 됨으로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뭐 네,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적 경향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문제에서 더 다루도록 하고, 이제 전기 음성도를 하기 전에 전자 친화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자 친화도의 이제 정확한 정의는 이제 진공 속에서 진공 상태에서 서로 이제 중성 원자와 한 전자가 중성 원자가 있고요. 무한히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 거리 사이는 무한이에요. 이 무한히 떨어져 있던 게 갑자기 점점 서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연히 접근하다가 얘가 이렇게 훅 끌어당겨져서 얘가 음이온이 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나타낸 에너지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양이온을 만들 때는 에너지를 투입을 했었잖아요. 반대로 음이온이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너무 심오한 내용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네, 어차피 저는 이제 문제풀이 중심의 영상을 올리고 있고, 이제 더 추가적인 내용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네, 영상 설명에 적혀있는 메일로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자료 조사를 해서 확실하고 그리고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 친화도에 대한 설명은 여기도 안 나와 있고, 뭐잘 다루지도 않는 개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온화 에너지는 잘 다루지만 수능에서 전자 친화도 개념을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전자 친화도의 개념 설명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전기음성도입니다. 전기음성도란 무엇이냐 하니까 두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에서 공유 전자쌍을 끌어다니는 힘의 세기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척도예요. 척도. 예, 가필하기보다는 전기음성도는 척도에 가깝습니다. 척도. 보시면 전기음성도는 그냥 잘 아시죠? 할로겐 호수가 전기음성도가 뒷방 크다라고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네, 전자친화도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알아두세요. 전자친화도는 이 플루오린이 이론상으론 전자친화도 역시 이온화 에너지와 같은 경향성을 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띠기 때문에 이 플루오린이 CL보다 원래 전자친화도가 더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이온이 될 때 방출한 에너지가 이론상으로는 플루오린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얘보다 작아요. 왜냐면 이 플루오린이라는 이 녀석이 오비탈 크기가 좀 너무 진짜 비정상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얘가 이 전자가 비집고 들어가는 게 원래 자연스럽게 이렇게 싹 들어가서 오 고맙습니다 하면서 보상으로 이제 보상금?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들어갈 때 엄청 불편하게 들어갔어요. 짜증이 나겠죠. 뭐 보상금을 적게 주겠죠.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이것도 그러니까 너무 심오하게 들어가면 막 대학교 수준까지 갈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고등학교 이제 화학원 수준에서 설명을 그냥 드리고,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예, 참고로 알아두시고, 근데
주의하실 건 이제 전기 음성도에선 예외적 경향성이 없어요. 전기 음성도도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와 같은 주기성을 띱니다. 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전기 음성도, 그리고 원자 반지름. 네, 이렇게 주기성을 띠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상으로 D단원의 개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수능 선택지 N 자료 그리고 D단원의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